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부터는 황교안의 경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좀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들자면 정부가 잘못 개입했어요. 예. 정부가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선의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하는데 거꾸로 된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그게 갑작의 경우. 요즘에 이제 물가 강등은 대부분 그런 게 공급 측면에서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래서 곡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뭐 원재재가 가격이 높아지니까 우리 국민의 이 수요가 그런 것도 아닌데 공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앙등한 효과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농산물 자급자족률이 낮아가지고 수입이 많은데 환율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이 환율은 또 우리나라의 금리에 또 영향을 받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2%포인트 낮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책은 뭐냐? 대책. 우선 정부의 대책이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대책이 있을 것 같고 국민의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뭐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조정도 하고. 그렇죠. 대책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쩔지 모르겠네요. 요즘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떠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1리터에 뭐 3,000원가까지 된다는 이야기 듣는데 또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대한민국의 우유값이 뉴욕에서 거래되는 우유값의 3배 가까이 된다. 네, 3배. 네. 대한민국의 사과값은 그 물가 비싸다는 스위스보다 더 비싸다. 그러니까 생활 물가는 좀 이게 오로지 그러면은 기후의 문제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좀 예를 들어서 밀크플레이션, 그러니까 유제품을 밀크와 인플레이션 합성하죠. 그러니까 원유,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서 공급한 원유를 통해서 우유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뭐 빵이 많이 들어갈 텐데 유제품 가격이 급상승하게 돼서 물가가 더 올라갈 터인데 그 원인을 보면은 정부가 2013년인가요? 그 물가 연동제를 통해 가지고 그 축산 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낙농 농가한테 그 보장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유는 국내 생산 우유는 남는데요. 수요도 감소했습니다. 이 시장의 생산량은 늘었고 수요는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가격은 더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은 정부가 그래 물가에 연동해 가지고 거기 낙농가에서 공급하는 원유의 가격을 책정해 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제품 사용하는 이런 제조업체들은 국내 우유를 안 쓰려고 해요. 수입합니다. 수입량은 늘어요. 시장이 엄청 왜곡된 거죠. 이런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경쟁을 촉진해 줘야 되는 것이고 경쟁 촉진. 경쟁을 촉진하면은 이런 물가 인상 요인 또는 생산비 인상 요인이 있어도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기업인들 또는 뭐 이런 사업자들은 그 생산비를 절감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내수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다 경쟁력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이 경쟁을 촉진해 주는 것이 내수 산업은 그동안 보면은 성장 아까 이제 대책을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경쟁을 촉진하자. 경쟁을 촉진하는데 원칙을 하나 세우면 됩니다. 그동안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따뜻한 정책 뭐 이런 관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좀 먹고 살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뭐 축산농가 이런 농업인이나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소득 보장 대책으로서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 압력이 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딱 항상 하기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건 국민 경제에게 좋은 것이다. 소비자 편을 들어라. 아주 좋은. 소비자 편을 들어라. 우리
국민 모두가 소비자인데 소비자에게 좋은 것은 국민 경제에 좋은 것이다. 예. 그래서 뭐둘 다를 만족시킬 수 방법이 없을 때는 소비자 편 들어라. 이게 경쟁 촉진의 기본 원리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또 이 사실 이런 그 시장 질서 교란에 의해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담합, 예. 짬짬이, 불공정 거래 예. 그런 예. 교란을 막아라. 이런 경우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 엄중하게 처벌해. 지금보다도 더 엄중하게 심지어는 그 해당 기업에 문을 닫을지언정 그런 식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예.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뭐 주가 조작도 그렇고 일반 경제 사범도 그렇고 상당히 엄중하게 경제적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예. 아까 좀 말씀하시던 중에 이제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켜라. 예. 이것도 이제 중요한 대책이 될 그렇죠. 거고요. 예. 서비스 산업 활성화법이라는 게 옛날에 아마 있었을 텐데 추진을 하다가 막혀버렸죠. 근데 이제 다시 그걸 되살려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런 것도 만들어서 서비스 산업을 또 촉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 안 하셨지만 성장 엔진의 재점화가 필요하다. 이것도 보면 경제 현장에서의 분위기 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어려운 민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에 또 혹시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 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이 정부가 그 민생 경제도 가계 소득 감소라든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좀 낮춰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소득 공개도 좀 늘리고 그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가져가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가 쓰는 것보다 국민이 직접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려면 세금을 낮춰라. 근데 그 플러스 좀 더 하면은 그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걷어가는 준조세가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전력 기반 부담금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요금도 좀 더 올려야 됩니다만은 좀 이 국민 부담 생각해가지고 전기요금을 그렇게 크게 안 올리는 측면도 있죠. 결국 탈원전의 그 후유증이 좀 가중된 부분인데, 근데 그 전기요금 올라가고 한 부분에서 한 4%인가 제가 전력 기반 부담금이 왼쪽에 보면은 따로 있습니다. 부담금 제도가. 근데 그게 전기요금 올라가면 같이 퍼센트니까 같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큰 중요한 준조세다. 준조세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좀 불효불급한 부분들은 이제는 좀 구조조정하라.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대표님이 훨씬 더 왜냐하면 초인류과 정상으로 가는 길도 이렇게 책을 딱 쓰셨기 때문에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다 오르신 말씀 많이 하셔서. 뭐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저는 사실은 이제 기업의 자유를 줘라. 기업의 자유를 줘서 정말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큰 틀의 성장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자유를 줬더니 그걸 망가뜨리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엄벌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기본 정책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이런 대안들은 우리 경제학자들이나 현장에서 민생 전문가들이 또 같이 의견을 모아서 답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를 쭉 나눠드렸는데 우리 황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할까요? 또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학을 예전에 칼라일 그 사람이 글루미 사이언스, 그러니까 우울한 사회과학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그 청명한 가을 하늘에 좀 민생 경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우물한 이야기를 전하게 들어서 좀 제가 송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아무런 대책 없이도 기다려보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근거 없는 낙관은 좀 경계할 시점이 아닌가. 고금리 추세도 뭐 장기화될 터인데 그러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부담이 되고 가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이게 또 문제가 되면 또 국민경제 전체에도 또 어려움이 가중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경제 측면에서도 리스크 관리 다시 한번 해보시고 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 대외적 요인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 또한 대외적 여건이 호전되면은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라. 우리 경제 내재적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외부 기회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구조개혁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내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들을 다각도로 좀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있으셨나요? 잘 없지요. 경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정부 공직자는 거시 경제 변수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시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감을 의미하는 영어 sympathy는 함께 고통을 겪는다. 이런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하는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계속 저성장에 머물면 민생 경제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경제를 살려나갈 지혜를 모아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민생 경제를 만들어갈 것인가, 세워갈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황인학 박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민생 경제의 대책, 민생 경제가 어려운 이런 현 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경제를 촉진시켜 나가야 된다. 성장 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둘째는 내수 또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셋째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을 처벌해야 된다. 넷째는 세금 등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줄여야 된다. 다섯째는 이와 같은 기준에서 준조세, 각종 준조세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낮춰야 된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우리 경제 주체, 특히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일조하는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려운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성장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